장희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빈은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조선 왕조실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희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인현왕후를 궁에서 내쫓고 왕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다가 결국 사약을 받아 마시는 여자. 사극에서 수십 번 반복된 이 이미지,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체 누가 쓴 겁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인 소속의 대학자 김만중이 쓴 소설 사시남정기, 그리고 역시 서인 측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인현왕후전. 이 두 작품이 300년 동안 한국인의 머릿속에 착한 인현왕후, 악독한 장희빈, 우유부단한 숙종이라는 삼각구도를 심어놓았습니다. 소설이 역사를 덮어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숙종실록을 펼쳐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장희빈은 조종당한 쪽에 가깝고 인현왕후는 정치적 상징물에 가까웠으며 숙종은 우유부단한 남편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냉혹한 전략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실록이 편찬된 1728년 이후 거의 300년 가까이 왜 이 사실이 묻혀 있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시남정기나 인현왕후전은 누구나 읽을 수 있었지만 실록은 학자들조차 쉽게 열어볼 수 없는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서점에 있었고 실록은 사고 깊은 곳에 잠겨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자물쇠를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300년간 믿어온 이야기를 한 겹씩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조선 최고 갑부의 조카딸로 태어나 11살에 궁에 들어가 왕의 사랑을 받아 왕비까지 올랐다가 결국 사약 한 잔 앞에 혼자 남겨진 여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연출자였던 한 남자.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장희빈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숙종이라는 왕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은 장희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한 궁녀, 미색으로 왕을 유혹한 여자, 가난한 집안 출신. 전부 틀렸습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 그녀는 인동장씨 가문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인동장씨는 16세기 후반부터 역관을 배출하기 시작한 중인 명문가였습니다. 역관이라 하면 단순한 통역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조선 후기의 역관은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과 무역상을 겸한 존재였습니다. 장옥정의 할아버지 장응이는 통문관지에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로 이름난 역관이었습니다. 풍류와 호엽심을 아는 사람이었고 청나라 사신이 와도 감히 뇌물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의 후손들 중에서 역과에 수석 합격한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인동장씨 집안에서 나온 역관만 20명이 넘었고요. 이 집안의 진짜 거물은 장옥정의 오촌 당숙 장현이었습니다. 숙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관 장현은 나라에서 큰 부자이다.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장현은 효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40여 년간 30차례 넘게 청나라를 오가며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입니다. 얼마나 부유했느냐고요. 당시 역관들은 사신단에 포함되어 중국에 갈 때 개인 무역 권한을 받았습니다. 인삼 80근, 은으로 치면 약 2,000냥.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번 출장에 3억 원이 넘는 무역 자금을 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장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효종 4년, 인삼 50수레를 청나라로 가져가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허용량을 한참 넘는 규모였음에도 장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를 수행해 중국에서 6년을 머물며 청해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급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역관 변승업은 사망 당시 등록된 재산만 은 50만 냥이었습니다. 은 1냥이 쌀 한 섬이던 시절이니 요즘 돈으로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 변승업이 바로 박지원의 허생전에 등장하는 변 부자의 실제 모델입니다. 장옥정의 외할머니가 이 변승업 집안의 당고모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쪽은 조선 최고의 역관 명문가, 어머니 쪽은 허생전에 나오는 변 부자의 친척. 장옥정은 가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중인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정도로 풍족한 집안의 딸이 왜 궁녀가 되어야 했을까요? 장옥정이 궁에 들어간 시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숙종 6년 1680년 이해의 경신왕국이 터집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죠. 문제는 장현이 남인 세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장현은 영모의 주역으로 처형된 복창군 형제의 신복이었습니다. 환국의 여파로 장현은 함경도로 유배됩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옥정의 입궁이 단순히 집안이 몰락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 세력이 아름다운 역관 가문이 딸을 궁에 들여보내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는 해석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실제로 서인들은 장옥정의 입궁을 남인의 미인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인 소속의 부교리 이진명은 대놓고 상소를 올려 장희빈을 내치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11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해도 그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궁이라는 거대한 밀실에 던져진 소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은평구 불광동, 의주로 곁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의 궁녀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장옥정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곳은 지금의 은평구 불광동 은혜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의주로 지금의 일본 국도가 지나는 길목이죠.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이 이 길을 따라 움직였고 역관 가문이 이 길 위에 자리 잡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장옥정은 아마 이 길 위로 오가는 사신 행렬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그 길 위에 소녀가 몇 년 뒤 조선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사약을 받게 되죠. 장옥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숙종, 사극에서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한 왕으로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이 이미지도 완전히 깨야 합니다. 숙종은 조선 역대 왕 중 단 7명뿐인 적장자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효종, 아버지 현종에 이은 3대째 외아들이었고요. 3대 적통이라는 건 정통성에 흠결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명성왕후입니다. 세자는 4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입니다. 명성왕후는 며느리 인현왕후에게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상은 평소에도 희로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나라의 화가 됨은 필설로 다할 수 없습니다. 감정 기복이 극심해서 누군가의 유혹에 빠지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말이 훗날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되는지 잠시 뒤에 확인하게 됩니다. 숙종 자신도 자기 성격의 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죠. 사람의 성품은 각기 다르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포용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못하여 남의 잘못을 보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낸다. 자기 입으로 나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은 단순한 성격 결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숙종이 죽은 뒤 대신들이 모여 묘호를 정합니다. 숙종의 숙, 이 글자가 담고 있는 뜻은 강덕극취, 즉 강직하고 덕스럽고 이겨내며 나아간다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대신들이 내린 평가가 이겁니다. 우유부단한 남편이 아니라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저돌적인 인물, 남의 손에 놀아날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성격, 그러나 동시에 강직하고 저돌적인 왕. 이 모순된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11살에 궁에 들어온 역관 가문이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처음 만난 정확한 시점은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장옥정이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숙종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장씨는 곧 장현의 종질녀이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한 줄이 왜 대단하냐면요. 조선 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 궁중 여인의 외모를 직접 언급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록이라는 건 사관이 쓰는 국가 공식 기록입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는 자리에서 후궁의 얼굴이 예쁘다고 적어 넣었다는 건 그만큼 장옥정의 미모가 궁궐 전체에서 화제였다는 방증이죠. 숙종은 이때 18, 장옥정은 20살, 숙종보다 2살 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만남이 순수한 사랑이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정치적 설계가 깔려 있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옥정의 뒤에는 남인이 있었습니다. 숙종의 정실 인현왕후의 뒤에는 서인이 있었고요. 인현왕후는 어떻게 왕비가 되었을까요?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20살에 천연두로 죽자 서인의 거두 송시열과 김수왕이 모여 민유중의 딸을 왕비로 밀어넣습니다. 원칙적으로 왕비 간택의 권한은 왕실에 있지만 당시 대비였던 명성왕후가 서인 집안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인현왕후 민씨는 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왕비 자리에 오른 겁니다.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가 올려집니다. 이때 인현왕후의 나이 15, 15세 한나라의 국모가 된 소녀. 그녀 역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던져진 존재였습니다. 한편 궁에서는 장옥정이 숙종의 승은을 입습니다. 입궁한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죠. 그런데 숙종실록 보궐정호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동침을 명하자 장옥정이 인현왕후에게 달려가 나를 살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장옥정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비에게 도움을 요청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진심이었는지 인현왕후를 시험하는 행위였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시점에 장옥정은 아직 권력의 중심에 선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이 어떤 말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옥정이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서인 측 대신들이 줄줄이 상소를 올려 장옥정을 내치라고 요구합니다. 사시남정기를 쓴 김만중도 이때 숙종에게 직접 간언했습니다. 장옥정의 어머니가 남인 측 인사인 조사석의 집안과 가깝다며 장옥정의 입궁 자체가 남인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한 거죠. 결국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납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직접 나서서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명성왕후가 1683년에 세상을 떠나고 왕실의 마지막 어른 장렬왕후마저 1688년에 승하합니다. 더 이상 숙종을 막을 사람이 궁에 없어진 겁니다. 숙종은 곧바로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688년 10월 27일 장옥정이 아들을 낳습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첫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의 경종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직후 숙종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갓난아이에게 원자의 칭호를 내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원자 정호라는 건 사실상 왕위 계승자로 내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묘사직에 고하는 절차까지 밟으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서인 대신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섭니다. 중전의 나이가 아직 젊은데 후궁의 아들을 벌써 원자로 세우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합리적인 반대였습니다. 인현왕후의 나이가 26이었으니 아직 적자를 낳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숙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지 닷새 만에 왕자 윤을 원자로 봉하고 종묘사직에 고합니다. 여기서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상소를 올립니다. 송나라 철종의 예를 들어 10살이 넘어서야 태자로 책봉한 선례가 있지 않으냐며 성급함을 지적한 거죠. 83세의 노학자가 올린 이 상소 한 장이 조선 정치판 전체를 뒤집는 도화선이 됩니다. 숙종이 격노합니다. 종묘사직에 이미 고한 이를 부정하는 건 왕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송시열은 즉시 삭탈관직 당한 뒤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문을 위해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한 83세의 노인은 한양을 향해 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도중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었고 반대 상소를 올린 오두인과 박태보가 고문 끝에 죽었다는 소식을. 송시열은 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전라도 정읍에 도착했을 때 사약이 내려옵니다. 서인의 영수이자 당대 최고의 유학자 우암 송시열이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83세, 제주에서 정읍까지 끌려오는 길 위에서 받은 사약.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숙종이 어떤 종류의 왕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송시열만 죽은 게 아닙니다. 김수왕을 비롯해 18명이 죽고 59명이 유배되고 26명이 파직됩니다. 서인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처벌받은 이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그리고 이 환국의 마지막 절차가 인현왕후의 폐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현왕후의 폐위를 남인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현왕후를 허수아비로 놔두고 실권만 쥐면 그만인 상황에서 굳이 왕비를 배출하면 선례가 되어 나중에 남인 출신 왕비도 내쳐질 수 있으니까요. 좌의정 목내선은 숙종에게 밥도 못 잡수시겠다며 만류했고 숙종은 대신이 그만한 일로 보자고 했느냐며 일축합니다. 남인의 의례적 반대를 무시하고 숙종이 독단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인현왕후가 궁을 떠나는 장면은 인현왕후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감의 노하심이 급급하사 빨리 나가라 재촉하시니 본가에 사람을 보내 빨리 가마를 드리라 성화하시니 미처 가마를 꾸미지도 못한 채로 벌써 창덕궁 북문까지 나오셨다. 가마가 오기도 전에 걸어서 나온 왕비. 이 장면 하나가 숙종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숙종은 인현왕후가 떠난 뒤 그녀의 유품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합니다. 가래를 올릴 때 입었던 왕비의 장복까지 대내에서 공개적으로 태우도록 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서인의 시대는 끝났다. 돌아올 자리는 없다. 인현왕후가 쫓겨난 지 열흘 만에 장옥정은 왕비로 책봉됩니다.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왕비가 된 장옥정. 모든 걸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왕비로 만든 건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실록의 기록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장옥정이 왕비가 된 뒤 숙종의 관심은 놀랍게도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희빈 장씨에게 집중되어 있던 숙종의 관심이 장씨가 왕비의 지위에 있는 동안 분산되었다. 왕비가 되기 전에는 지극히 총애하더니 왕비가 된 뒤에는 오히려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하던 것을 얻은 순간 흥미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원한 것이 그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고요. 한편 남인 정권도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이미 3번의 환국을 경험한 남인 대신들은 숙종의 변덕이 또 언제 터질지 몰라 철저한 예스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실세인 미남을 중심으로 남인 중진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에게 줄을 서고 숙종의 눈치를 극도로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옥정 입장에서 보면 왕비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인 동맹은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남편의 마음은 떠나가고 있고 정치적 지지 세력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이 무렵 궁 안에 새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인현왕후의 몸종이자 무수리 출신인 최씨, 훗날의 숙빈 최씨, 영조의 어머니가 될 여자입니다. 숙종은 이 최씨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쫓겨난 인현왕후를 모시던 사람을요. 이 선택이 우연이었을까요?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패턴이 보입니다. 숙종은 조정에서는 두 당파가 대립하도록 만들었고, 궁정에서는 세 여인이 대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현왕후와 가까운 최숙빈을 끌어올려 인현왕후 최숙빈 대 장희빈의 구도를 만든 겁니다. 삼각구도에서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질 수 없으니까요. 장옥정은 아마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꼈을 겁니다. 남편의 발길이 뜸해지고 궁녀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을 향한 무게중심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을, 왕비의 옥좌에 앉아있지만 발밑의 땅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느낌. 장옥정의 5년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1694년 갑술년,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24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때 궁 밖에서는 젊은 서인들이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춘택, 한중혁 등이 은밀히 세력을 모으고 있었죠. 이 움직임이 남인 실세 미남의 정보망에 포착됩니다. 미남은 기뻐합니다. 서인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숙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숙종은 특별히 엄한 형벌을 쓰라고 명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남인이 완승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고변이 날아옵니다. 장희재 집안 사람들이 미남, 오시복 등 남인 수뇌부와 결탁하여 최숙원을 해치려 한다는 고변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서로 정반대 내용의 고변이 동시에 접수된 겁니다. 그리고 숙종은 두 고변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놀라운 속도로요. 숙종은 즉시 미남을 비롯한 남인 세력을 갈아엎고 서인 정권을 다시 세웁니다. 미남과 이의징은 사사되었고 조사기와 목창명은 처형되었으며 남인 수뇌부가 통째로 유배되거나 추방됩니다. 이것이 갑술황국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숙종이 필요에 따라 스위치를 눌렀고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갑술황국의 마지막 수순은 역시 여인의 교체였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옥정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합니다. 5년 전 인현왕후의 유품을 불태우라고 명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년의 일을 생각해보건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부끄러움. 5년 전 가마도 없이 걸어나가게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부끄럽다고 합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숙종실록에서 이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 며칠 전에 패비의 복위를 논하는 자는 세자를 흔드는 역적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며칠도 안 돼서 인현왕후에게 별궁에 들어와 살 것을 명하고 급료도 지급하죠. 역적이라고 선언해놓고 며칠 뒤에 복위시키는 겁니다. 이건 변덕이 아닙니다. 숙종은 서인에게 내가 복위시켜준 것이지 너희가 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야 서인도 자신에게 빚을 지니까요. 이쯤에서 숙종이라는 사람의 전체 전략을 한번 조감도처럼 내려다봅시다. 서인 출신 인현왕후가 왕비일 때는 서인이 집권했습니다. 남인과 연결된 장희빈이 왕비가 되자 남인이 집권했고요. 다시 인현왕후가 복이 되자 서인이 돌아왔습니다. 왕비를 바꾸는 것과 정권을 바꾸는 것이 정확히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우연이겠습니까? 숙종은 궁정의 여인천하와 조정의 붕당 정치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렸습니다. 여인을 바꾸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여인이 바뀌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유일한 조종자는 숙종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자에게 휘둘린 왕이라고 알고 있던 그 숙종 말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숙종이 환국을 위해 여인을 이용한 것이지
여인을 위해 환국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장희빈도 죽은 뒤 최숙빈이 중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숙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앞으로는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다. 왕명으로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최숙빈마저 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세 여인 모두를 제거한 겁니다. 인현왕후는 병으로 죽었고 장희빈은 사약으로 죽었고 최숙빈은 법으로 차단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여인도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숙종은 새 간택을 통해 인현왕후를 맞아들입니다. 이전의 새 여인과는 아무런 정치적 연결고리가 없는 새로운 왕비를. 이 전체 과정을 보고도 숙종이 여인에게 휘둘린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희빈이 궁중 암투의 주범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판 위의 말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건 말을 움직이는 손뿐이죠.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 이후 인현왕후는 복이 되어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온 인현왕후의 삶이 편안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옥정은 희빈으로 강등되었지만 여전히 궁에 있었습니다. 세자 윤의 친어머니라는 지위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장옥정은 궁인들 사이에서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록 강등당한 신분이었지만 한때 왕비였고 세자의 생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실록에 따르면 장옥정은 복이 된 인현왕후에게 문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를 민씨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고요. 왕비를 이름으로 부르는 건 조선시대 궁궐 예법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무례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는 건 궁 안의 힘의 균형이 아직 장옥정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장옥정 휘하의 궁녀들이 중궁전 창문에 구멍을 내서 인현왕후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했다는 겁니다. 후궁 처소의 궁녀가 왕비의 거처를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대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숙종시대의 궁궐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친정 오빠 민진후, 민진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된 왕비임에도 궁 안에서 입지가 좁았다는 것, 명색이 궁모인데도 궁인들이 자신보다 세자의 생모 쪽으로 줄을 섰다는 것. 왕비의 자리는 되찾았지만 왕비의 권위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인현왕후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700년경부터 인현왕후는 종기와 부종에 시달립니다. 한의학에서 옹절하고 부르는 악성 종기가 고관절 부위에 생긴 겁니다. 여기서부터의 기록은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양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참을 수 없는 상태.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너무 따가워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경련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리에서 이어서 전신으로 퍼져 의료진까지 놀라게 하는 것이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종기를 침으로 땄는데 이때 이미 피부와 근육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름이 빠져야 새살이 돋는데 인현왕후는 회복기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이 끊임없이 교대로 나타났고 먹는 것도 힘들어서 밥을 줄였으나 기껏 먹은 것도 모두 개원했습니다. 548일, 1년 6개월이 넘는 투병입니다. 사극에서는 인현왕후가 어느 날 쓰러져 깔끔하게 유언을 남기고 홍서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던 548일이 있었습니다. 1701년 8월 13일 숙종은 인현왕후의 친정 오빠들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날 밤 인현왕후는 의식을 잃고 부정맥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1701년 8월 14일 새벽 2시경 창경궁 경춘전에서 인현왕후는 깊은 통증 끝에 숨을 거둡니다. 15의 왕비가 되어 29에 쫓겨나고 34에 돌아와 35에 죽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숨을 거둔 직후 궁궐에 고변 하나가 올라옵니다.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직접 아랜 겁니다. 희빈 장씨가 취선당에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가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취선당은 장옥정의 거처였습니다. 지금의 창덕궁 낙선제 권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인현왕후가 투병하던 경춘전과 장옥정의 취선당, 이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몇 분이면 닿는 정도였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한쪽에서는 왕비가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 죽음을 비는 기도가 올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숙종은 9월 23일 비만기를 내려 장옥정의 오빠 장희재를 처형하고 장옥정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소론의 영수 최석정은 세 차례나 상소를 올려 장옥정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자를 위해서라도 생모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죠. 숙종은 오히려 최석정을 유배 보냅니다. 9월 26일 숙종은 인정문 앞에서 친국을 실시합니다. 장옥정의 시녀 서량과 수경이 끌려 나옵니다. 이들은 자백합니다. 취선당에 신당을 설치한 이유가 인현왕후의 사망과 장씨의 중전 복위를 축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이들의 진술에 따라
대조전과 통명전 주변에서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각시 인형, 참새와 쥐의 뼛가루 같은 것들이. 이것이 무고의 옥입니다. 숙빈 최 씨의 고변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최 씨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인현왕후가 죽은 직후에 고변했을까요? 인현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실록에 따르면 취선당의 신당은 1701년 2월부터 존재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은 건 8월이고요. 6개월 넘게 존재했던 신당을 왜 인현왕후 사후에야 고변한 걸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겁니다. 인현왕후가 살아있을 때 고변하면 세자의 생모를 건드리는 것이므로 세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죽으면 장옥정이 다시 왕비가 될 가능성이 열리고 그럼 최숙빈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지죠. 최숙빈에게는 인현왕후 사후가 고변의 최적 타이밍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숙종이 별다른 근거도 없는 최숙빈의 말을 근거로 장희빈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은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1701년 10월 8일 숙종은 마지막 비만기를 내립니다. 희빈장 씨가 내전을 질투하고 원망하여 몰래 모해하려고 도모하여 신당을 궁궐의 안팎에 설치하고 밤낮으로 기축하며 흉악하고 더러운 물건을 두 대궐에다 묻은 것이 낭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상이 죄다 드러났으니 신인이 함께 분개하는 바이다. 지금 나는 종사를 위하고 세자를 위하여 이처럼 부득이한 일을 하니 어찌 즐겨하는 일이겠는가. 장씨는 전에 비만기에 의하여 하여금 자진하게 하라. 자진,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이 명령이 내려진 뒤 장옥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사실만 적혀 있을 뿐 어떻게 죽었는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최근 번역되고 있는 승정원 일기를 보면 10월 9일에도 신하들이 장옥정의 선처를 숙종에게 요청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10월 8일에 자진을 명했는데 9일에도 살려달라는 상소가 올라온 거죠. 장옥정은 명령을 받은 그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장옥정의 거처 취선당은 창경궁에 있었고 숙종은 이때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두 궁궐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죠. 숙종은 자신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불같은 성격의 그가 하루 넘게 참았습니다. 이 하루의 의미는 뭘까요? 이때 14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장옥정의 아들 훗날의 경종입니다. 세자 유는 대신들에게 매달립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14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세자라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극에서는 장희빈이 사약을 받으며 세자의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이 씨의 씨를 말리겠다고 저주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야사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실록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기록에서 보이는 장옥정의 마지막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11세에 궁에 들어와 왕의 사랑을 받고 아들을 낳고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끌어내려진 여자. 그 모든 과정에서 장기판의 말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알았을까요? 장옥정은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종의 성격을, 궁궐의 역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여자입니다. 오빠 장희재가 먼저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기 차례라는 건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10월 10일 장옥정의 사후 처리를 명하는 기사가 실록에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장옥정은 확실히 죽어 있었습니다. 8일에서 10일 사이, 이틀 어쩌면 사흘의 시간, 사극이 5분으로 줄여버린 이 시간 동안 장옥정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들의 미래, 숙종에 대한 감정, 자신이 걸어온 길, 은평구 불광동의 소녀가 의주로 위로 지나가는 사신 행렬을 바라보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역관 가문의 딸로서 풍족하게 자라던 10살까지의 세상이 궁에 들어온 뒤의 세상과 얼마나 달랐는지 기록은 여기서 침묵합니다. 장옥정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실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장옥정이 죽은 뒤 숙종은 장옥정의 장례를 정일품 빈의 예에 준하여 치르도록 명합니다. 사약을 받고 죽었음에도 세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거의 왕비에 준하는 장례 절차를 밟게 한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립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자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을까요? 예조에서 장옥정이 타던 가마와 말한장 등의 도구를 불태우자고 청했을 때 숙종은 이를 허락합니다. 인현왕후의 유품을 태우라고 했을 때와 같은 패턴이었죠. 숙종에게 여인은 필요할 때 올리고 필요 없을 때 내리는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유품을 태우는 것은 이전 시대를 완전히 닫는 숙종만의 의식이었을 겁니다. 경종은 왕이 된 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합니다. 옥산부대빈이라는 칭호를 정하고
어머니의 신위를 모실 사당 대빈궁을 세운 겁니다. 경종은 어머니를 왕비로 추승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숙종이 생전에 비너의 왕비 승격을 금한다는 법을 만들어 놓았기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사당 하나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대빈궁은 지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칠궁 안에 있습니다. 한때는 청와대 경내에 있었죠. 경종이 그 사당 앞에 섰을 때 14살의 대신들 앞에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이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 조선 왕실의 여러 임금과 왕비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도 이곳에 있습니다. 명릉이라 불리는 이 능은 숙종과 인현왕후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있는 쌍릉입니다. 숙종은 생전에 인현왕후 곁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 곁에 묻혀야 하는데 숙종이 직접 인현왕후를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의 무덤도 명릉 안에 있습니다. 다만 숙종인 현왕후의 쌍릉과는 다른 언덕에 달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서는 세 여인 사이를 오갔고 죽어서는 한 여인 곁에 누운 왕. 그렇다면 장옥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서울릉 안에 있습니다. 숙종의 능에서 걸어서 20분쯤 가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구석진 자리에 장옥정의 무덤이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것을 1969년에 이곳으로 옮겼는데 이장할 때조차 명릉과는 거리를 두고 배치했습니다. 무덤의 장식과 규모는 한눈에 보기에도 옆에 있는 왕비들의 것과 다릅니다. 같은 산 안에 묻혀 있지만 대우는 완전히 다른 두 여자. 숙종은 그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인현왕후의 묘 앞에는 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옥정의 묘 앞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300년 전에도 지금도.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희빈 이야기는 대체 누가 쓴 것인가?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가? 300년 동안 장옥정은 악녀였습니다. 사시남정기의 교씨였고 사극의 단골 악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펼쳐보면 그녀는 조선 최고갑부의 조카딸이었고 11살에 정치의 도구로 궁에 던져진 소녀였고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정치적 계산이었을 가능성을 끝내 알아채지 못한 혹은 알아채고도 어쩔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숙종은 우유부단한 남편이 아니라 여인과 정파를 번갈아 올리고 내리며 왕권을 극대화한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인현왕후도 장희빈도 최숙빈도 결국 이 전략의 소모품이었습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하냐가 아니라 누가 그 판을 짠 것이냐가 진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판을 짠 사람은 죽어서 인현왕후 옆에 편안히 누워있고요. 판 위에서 움직여지다 떨어져 나간 사람은 같은 산 구석에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장옥정이 사약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본 하늘은 1701년 음력 10월의 하늘이었을 겁니다. 늦가을 창경궁 취선당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장옥정의 이야기를 쓴 사람은 장옥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인이 쓰고 노론이 편찬하고 소설가가 덧입힌 그 이야기를 우리는 300년 동안 진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에도 장옥정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 숙종의 명릉에서 걸어서 20분,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구석진 자리에 있는 작은 무덤 하나가 300년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대신 해줄지도 모릅니다.